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기본권의 그 보호 영역과 제한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현저하게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조치를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한다. 국가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런 그 식품의약안정청에서 일정한 그런 뭐 골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독물질이 발견됐다 해갖고 만약에 그 유독물질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신체에는 그렇게 법률상 그렇게 허용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더라. 그래갖고 이미 근데 그 회사는 부도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권 제한으로서 국가가 이러한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유형은 전통적으로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법률유보라는 건 뭐냐?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에서 일정한 기본권 형성적인 것이든 제한적인 것이든 법률에 남겨둔다는 것이거든요. 즉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 또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과거 절대 군주 시절에는 군주의 명예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는데, 근대 시민사회에서 헌법을 제정하면서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하라. 즉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한 정당이 입법부와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국회에서 마음대로 기본권 제한적인 법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이 다 나왔느냐 하면은, 자, 법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형식이 어때야 되느냐 하면은 소급입법도 안 되고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혀야 돼, 준수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법률은 입법자가 본질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어야 되고, 그 법률에서 집행부의 법규 명령에 위임을 할 때도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각종 제한 조치를 둠으로써 특히 입법부의 입법 형성권을 제한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헌법 37조 2항처럼 아무리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말아라. 즉 37조 2항은 기본권 제한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거나 숙권하는 기본권 제한의 숙권 조항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기본권 제한의 원칙과 한계 조항 또는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7조 2항을 기본권 제한의 또한 한계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것이 입법자가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과도하게 제한을 했다면 그건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입법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헌법상 통제하는 또 다른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헌법 직접적인 제한, 헌법상의 한계라는 내용이죠. 이 헌법 직접적인 제한이나 헌법상의 한계는 입법부에게, 자, 이러한 기본권은 보장돼야 되는데 이 기본권이 남용되거나 또는 이 기본권 제한 외에 다른 요소로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조항을 둠으로써 입법자의 그 입법 형성권을 또한 통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헌법 21조 4항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은 입법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최소한 언론 출판의 자유의 행사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됐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해라. 그러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그 점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에 맡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민사상 그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그렇게 조항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입법부에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은 해산하는 절차와 그 조항을 규정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입법부에 의한 그런 입법 형성권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헌법 직접적인 제한이나 또는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조항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헌법 직접적인 제한은 입법부는 즉 국회는 헌법 21조나 8조 4항과 같이 정당 해산이라든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언론 출판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규정을 둬야 되는 그런 의무, 입법부에게 명령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37조 2항은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지만 입법부는 국회는 기본권 제한하는 법률을 안 만들어도 돼요. 즉 만들 것이냐 그런 기본권 제한적인 법률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부에게 맡겨진 권리입니다. 권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법률 규정을 둔다면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원칙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죠. 즉 법률의 형식에 의거해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여 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말아라. 이런 기본권 제한의 원칙 및 한계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이 문제를 자꾸만 강조하는지 이 사안은 사실은 기본권 제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기본권론에서도 기본권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헌법 전체를 둘러봐도 이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형법이든 민법이든 일반 개별 법률에서도 개별 법률조차도 만약에 헌법 37조 2항에 어긋난다면 그건 위헌입니다. 우리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다뤄봤지만 위헌법률 심판은 개별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데 헌법 전체가 기준이 되죠. 이에 비해서 헌법소원은 기본권 조항만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위헌법률 심판이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위헌법률 심판의 기준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라든가 또는 헌법 총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걸쳐서 있기는 하지만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데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기본권이고, 만약에 법률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은 37조 2항에 의한 심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권한쟁의를 제외한다면 약 한 40여 건 2008년도 11월 기준으로 한 40여 건 처리가 된 권한쟁의를 제외한다면 그리고 단 한 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사건 중에서 대부분은 37조 2항이 기준입니다. 99%가 37조 2항에 의한 심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민법이든 형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경찰법이든 다른 법률을 배운다 하더라도 만약에 37조 2항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그건 위헌인 셈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7조 2항은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죠. 하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면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수권 조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건 단순하게 19세기적인 입법부에게 기본권 제한을 위임하는 수권 조항이 아니라
국회가 기본권을 마음대로 제한할까봐 이를 두려워해서 국회도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지켜야 되는 원칙과 한계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즉 기본권 제한의 원칙과 한계 규정이라는 거죠. 기본권 제한의 원칙과 한계 규정을 달리 표현하면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규정 또는 기본권 제한의 그냥 간략하게 한계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수권 규정이자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이다. 37조 2항에 따라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이 가능해요. 그 제한의 그 원칙과 한계를 본다면 네 가지가 있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두 번째로는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상의 그런 한계를 규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네 번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규정. 이것을 본질적인 내용은 내용상의 한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형식이어야 되고, 목적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해서야 되고, 방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용은 기본권 제한의 그 제한을 하고 난 뒤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상의 한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여기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자유권적인 기본권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을 포함해서 모든 기본권은 여하튼 37조 2항에 따라서 제한이 가능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제한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네 가지 한계를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도 원칙적으로는 이 네 가지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단지 개별 기본권만에 따라서 이 과잉금지의 원칙이 약간씩 변화를 일으킵니다. 즉 과잉금지의 원칙이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경우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으로, 평등권과 같은 경우에는 자의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성 심사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개별 기본권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그러면 기본권 제한의 그런 원칙과 한계로서 첫 번째 요소인 형식적인 요소, 즉 법률이라고 하는 요소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국회가 제정하고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공포한 그런 법률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있었으니까 구체적으로 헌법과 합헌적인 법률인 국회법을 규정을 본다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그런 법률안이 통과가 됐을 때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로서 받아들였다면 이를 공포하게 되고요.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다시 국회로 환부돼서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그러면 이를 공포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대통령이 만약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일정 기간 내에 공포해도 됩니다. 자,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법치주의 원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이, 즉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가장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충하는 법익을 고려해서 서로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가장 최상의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본질 기능상으로 최상의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좁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령, 각종 장관령, 즉 부령, 총리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그 담배 자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담배 자판기 사업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었다. 위헌이다. 왜? 법률이 아니니까. 그러나 올라가면 담배사업법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음주운전으로 예를 들어 갖고 0.1 이상이니까 면허 취소다. 그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 기준이 있지만 그거는 위에 보면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또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의해서 영업허가가 취소됐는데 영업허가 취소된 거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돼 있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법률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를 두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두 가지 용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은 규범 대상이니 모든 사람이고 원칙적으로 규범 수신이 모든 사람이고 규율 대상이 그 모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일반성과 추상성이 그 법률의 특징이죠. 이거를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시행령의 근거를 두고 경찰의 조치라든가 또는 행정조치를 통해서 경찰의 처분이나 행정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첫 번째로 법률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 법률이 제한하는 경우는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보통은 법률의 근거를 두고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당하죠. 그래서 그것은 하위 규범에 의거하거나 또는 하위 규범의 법률의 근거가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의 근거가 있어서 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그런 과세 표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당신 올해 그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얼마다 이렇게 통고가 나오는 식으로 해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행정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시행령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시행령은 따지고 올라가면 법률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그 법률 자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식으로 협소하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상 예외적으로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조약이죠. 두 번째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고요.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법률은 원칙적으로 규범 수신인의 일반성 그리고 규율 대상의 추상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법에 사람을 살해한 자 모두 다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였던지 간에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또는 독극물로 또는 식칼을 이용해서 또 때려서 이렇게 어떠한 그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하튼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살인죄의 규정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형법상 살인죄에 관한 규정은 나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원의 그런 확정 판결로 인하여 그다음에 그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서 나의 기본권이 제한은 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법률의 일반성과 추상성의 원칙은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법률을 우리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처분적 법률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 합리적인 논고가 있다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5.18 특별법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죠. 5.18 특별법은 우리가 형법에 내란이나 외환죄, 군형법상 수소이탈죄,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반란죄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12 사태와 같이 그런 단계적인 군사 쿠데타의 일환으로서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가 대통령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나서도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단 말이죠.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여하튼 이것이 내란이나 외환 반란죄를 정당화시켜 줄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하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범죄를 일으킨 그 사건의 주모자들이 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이나 외환죄, 군형법상의 반란죄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사건을 특별하게 취급해야 될 현실적인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18 특별법 이렇게 법률을 제정했어도 이거는 일반적인 내란 외환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5.18이라고 하는 1980년 5월 18일 전후로 일어난 그런 사건만을 규제하는 법률이니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즉 개별 사건만 법률이지만 그 자체는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개별 사건 법률이지만 합헌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개인 대상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통신에 관한 법률에서 뉴스통신에 관한 법률에서 연합통신사를 국가기관 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도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봐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사실은 이 선진국가에서 이렇게 개인 대상 법률, 특정인 또는 특정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굉장히 예외고 사실은 그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집행부에게 어떤 통신사를 법률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구체적인 타당성 있게 지정하는 그런 행위를 맡기는 게 낫지 국회가 직접 특정 통신사를 기관 통신사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법률을 원칙적으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그런 권한이고 그를 구체화시켜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례에 그런 적용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개인 대상 법률은 제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에 비춰 보았을 때 위헌의 소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게 시간이 좀 되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는데요. 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는 우리가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법률이라는 형식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의 그런 일반성과 추상성 원칙 외에도 법치국가 원칙에서 법률은 우선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따뜻한 물을 개발할 수 있다. 온천법과 같이. 따뜻한 물, 그러면 개념이 불분명하죠. 그러나 온천법에서는 일정하게 25도 이상의 용출하는 물, 25도라는 이런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겠죠. 공소양서라든가 또는 공중도덕과 같은 이런 불확정한 개념을 법률에서 써서 제한하는 것은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특히 형벌을 규정한 법률은 보다 명확해야 되고 불명확하면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이 법치국가에서 나오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또 한 요소고요. 그 외에도 법률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위헌이죠. 즉 과거에 종결된 사건을 소급해서 새로운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5.18 특별법에서도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정의의 원칙에 정의에 맞는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진정소급입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과거에 종결된 그런 사실에 대하여 사후에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적용한다면 법치국가 원칙의 예견 가능성이 깨지기 때문에 또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은 위헌이다. 그러나 그 외에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는 이거는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법률이 계속 존속될 것을 믿는 이런 신뢰보호의 원칙도 원칙적으로 그 신뢰보호의 원칙도 원칙적으로는 존중이 돼야 되고, 따라서 이왕이면 법을 개정할 때는 경과 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예 기간을 둔다면은 오히려 좀 더 합헌적인 법률이 될 수 있죠. 또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본질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되지, 이것을 하위 규범에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의회 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도 준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봤지만은 안마사 제1차 그 안마사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나 의회 유보의 원칙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이것이 그 맹인인 사람만, 의료법에 규정해 보면은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은 부분적으로 뭐 그 어느 정도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건 나와 있지만은 맹인에만 안마사가 된다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또 그런 위임 규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시행령을 본다면은 그런 맹인만, 일정하게 교육을 받은 맹인만 안마사가 된다. 그래서 2차 그 안마사 결정에서는 이거는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에 저촉이 된다라고 해서 이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의료법에 아예 맹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즉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있던 규정을 의료법에 도입을 하고 법을 정비하면서 3차 안마사 결정에서는 맹인만 안마사가 되게끔 하는 것이 맹인의 그런 복지를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특히 카이로프락틱이나 이런 물리치료사 등이 주장하는 그런 사적인 이익에 비해서 공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갖고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초기 결정을 본다면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될 그런 내용을, 특히 소득세법이라든가 각종 세법에 관련해서 시행령이나 행정각부 장관의 그런 시행령에 의해서 많이 위임을 해서 초기 사건에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저촉이 돼서 위헌 결정이 많이 내려졌지만, 요 근래에는 이런 위헌 결정이 어느 정도 법 체계가 정비가 되니까 시행령에 있는 많은 본질적인 내용 등은 다 법률에서 많이 규정을 정비를 해서 이 포괄임입법 금지나 의회 유보의 원칙에 저촉이 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했을 때는 우리는 그 법률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법치국가 원칙에서 나오기 때문에 법률은 명확해야 되고, 일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포괄임입법 금지에 저촉이 돼서는 안 되고,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법률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또 신뢰보호의 원칙에 또 타당해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있지만은, 이런 사안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다 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법률이 너무 불분명하다 할 때는 명확성의 원칙을 집중적으로 다뤄지거나, 아니면 그 법률이 너무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다라고 하면은 포괄임입법 금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식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반면에, 보통은 법률에 근거를 둔 하위규범, 즉 법규명령에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거나, 법규명령에 근거를 둔, 즉 그 법규명령은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 행정부의 그런 각종 조치, 처분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상의 한계인데요. 국가안전보장,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국가의 존립, 안전, 국가기관의 활동,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질서유지, 그러면 모든 공공의 그런 현존의 안녕과 질서유지, 즉 현행 법질서가 모두 다 질서유지에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는 예외적으로 도덕질서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공복리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현 상태의 유지가 아니라 질서 유지처럼 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즉 개개의 이익을 포용하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마찬가지고 각종 사회기관 산업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그런 각종 법령 등과 같은 경우는 질서 유지의 그러니까 공공복리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목적상의 한계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라든가 헌법소원에서 그 합헌성 여부를 심사를 할 때 별로 그렇게 통제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기본권 제한 법률은 하여튼 의도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평가는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나마. 그리고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한다면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과잉금지의 원칙. 그러나 과잉금지의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그런 생존 조건을 보장해라 라는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으로 적용이 되고, 평등권과 같은 경우는 자의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라는 자의금지의 원칙. 이렇게 조금 기본권마다 과잉금지의 원칙, 즉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라는 문구가 단순하게 방어권과 같은 경우에 그런 자의금지의 원칙만, 그러니까 그 과잉금지의 원칙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과소보호금지라든가 이런 자의금지 원칙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이런 그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권리 기본권뿐만 아니라 국가가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또는 참정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본권은 사실은 대다수의 기본권에 대한 그런 심사, 기본권 제한에 관한 심사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외가 되는 평등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라고 했을 때 이때 과잉금지의 원칙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강의한 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계신 교재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